네, 경기 부천시에서 트럭 돌진 사고로 21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한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관련해서 사건 사고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먼저 부천시장 사고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럭으로 돌진해 21명의 사상자를 낸 김 씨가 구속됐습니다. 초기에는 운전에 지장 없다고 하더니 구속심사에서는 지병 악화를 내세우면서 진술이 변화를 했는데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충분히 예견된 그런 판단이었고 또 타당한 판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 사고로 인해서 2명의 사망자를 포함을 해서 21명이라는 상당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봤을 때 상당히 중대한 그런 범죄에 해당을 하고 그 자체로 이 도주의 우려가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속 결정은 충분히 예견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처음에는 운전에 지장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이제 구속 심사 과정에서는 본인이 모야모야병에 네. 앓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이제 발생했다는 듯한 그런 변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런 가해자의 이야기처럼 실제로 그런 병을 앓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판단력이나 혹은 인지 능력의 저하가 사고 원인 중에 주된 이유가 됐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하기에는 사상자의 규모가 너무 컸던 사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의 선고가 충분히 예상이 되는 사고이니만큼 법원에서는 구속 말고는 다른 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병에 대한 진술 변화가 있는데 이거는 좀 처벌 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이제 예컨대 이제 지병으로 인해서 이 사건 발생 원인이 시작이 됐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결국 그런 점까지도 피의자의 그런 건강 상태나 혹은 당시의 인지 능력 여부와 관련해서 판단을 받을 수가 있고 네. 그것이 약간의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법원 단계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는 또 봐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이런 문제들을 들어서 심신미약 등의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고 법리적으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감경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말 전문가의 그런 진단 내용과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사실 이런 부분이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네. 결국에는 추후에 양형을 따질 때 있어서 이 21명이라는 피해자의 숫자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실제로 이런 문제가 피고인한테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영해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 직전에 차량이 후진했다가 130m 넘게 시장 안쪽으로 질주를 했고 또 페달 블랙박스에는 가속 페달을 밟는 영상이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이번 사고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인명 피해가 굉장히 큰데 향후 처벌 수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지금 받게 되는 결국 혐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혐의가 됩니다. 그래서 네.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결국 가장 최대치인 5년 이하의 5년 정도의 금고가 결국 선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서 초기에 이렇게 후진을 1, 2m 정도 했다가 곧바로 이제 132m 정도를 질주하는 그런 모습을 두고 상당히 좀 이상한 그런 네.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에 의하면은 당시에 트럭을 후진을 하다가 다른 가게 가판과 부딪혀서 조금 당황을 한 상태에서 주차 상태를 해놓지 않고 내리는 바람에 차가 계속해서 뒤로 이동하는 그 상황에서 당황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다시 트럭에 타서 운전 조작을 하면서 이 페달에 그런 조작 미숙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그런 급발진 사고들이 결국에는 운전자가 당황을 해서 혹은 조작 미숙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고 이 사건 역시도 이상한 점들이 있긴 했으나 결국에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오작동을 한 것이다, 이 페달을 오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점 역시도 물론 앞으로의 수사라든가 혹은 재판 단계에서 과실이었는지 혹은 일부라도 인식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밝혀내긴 하겠지만은 그러한 과정이 있었던 사고로 보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정도의 금고가 선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천시장 사고 살펴봤고요. 다음 사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씨 자택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을 했고 모녀가 몸싸움 끝에 직접 제압을 했습니다. 사건 초반 상황이 아직 정확히 드러난 부분이 아직 많지 않은데 현재까지 확인된 상황 흐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사건은 이제 11월 15일에 발생을 했고요.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는데 30대 남성이 이 나나 씨의 자택에 침입을 했습니다. 네. 침입을 하면서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을 했다라고 하고 금품을 요구를 하면서 강도 행각을 벌인 사건입니다. 당시에 나나 씨 그리고 나나 씨의 어머니가 자택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위협을 받는 과정에서 이 두 모녀가 A 씨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라고 네. 하고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제압한 덕에 결국에는 경찰에 신속하게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몸싸움 과정에서 나나 씨 그리고 어머니가 부상을 입었다라고 하고 특히 이제 어머니는 뭐 당시에 의식을 잃을 정도의 부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현재는 또 회복 중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중대한 위협을 입을 수 있었던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최근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왜 이런 범행이 반복되는 건지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또 처벌과 법적 책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러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결국 언론에 노출되는 그런 연예인들을 봤을 때 그런 고가의 고가품이라든가 혹은 현금 등의 그런 금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이 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결국 그런 점들이 연예인들이 피해자가 되는 이런 강력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워낙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든가 혹은 SNS 등을 통해서 이 연예인들의 그런 개인 정보들이 노출되는 경우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의 주거지라든가 주거 환경 혹은 재산 상황 이런 것들도 뉴스나 혹은 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범행을 계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들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피해자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원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상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일단 흉기를 들고 주거에 침입을 해서 강도를 했다라고 하면 우선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특수 강도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모녀가 다치는 그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는 특수 상해 혹은 특수 치상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법률상으로는 무기나 혹은 7년 이상의 징역,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이제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특수 상해 혹은 강도 상해 혹은 강도 치상의 혐의로 결국 수사가 되고 재판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네.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주거 안전 문제가 핵심일 것 같은데 이웃 10대가 소음을 지적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60대 남성이 폭행을 하고 집안까지 들어가 협박까지 한 사건이 논란입니다. 신고 이후에도 두 번이나 집에 찾아간 정황도 들어갔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사건이 상당히 좀 죄질이 나쁜 그런 사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해자가 60대인데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는 10대 피해자의 폭행을 가하고 나아가서는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이유로 이 피해자의 집에 두 차례나 또 침입을 해서 협박까지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박을 하면서 흉기로 살해를 하겠다 이런 네. 내용으로 위협을 했다라고도 하고요. 결국에는 죄질이 특히 좋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이 신고를 했다라는 이유로 보복성으로 주거를 침입하고 또 협박을 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내용, 이 내용들이 상당히 좀 죄질을 따질 때 나쁘게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일단 법정에서 이런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피해자를 쳐다본 곳이 전부고 밀치거나 혹은 주거지에 침입해서 협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을 했지만은 이 네. 부분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법원이 폭행, 주거 침입, 협박을 모두 유죄였는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선고했습니다. 확정적인 고의까지는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요 참작 사유로 들었는데 이런 사정들이 좀 실제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선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계획적으로 저지른 그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진행을 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그런 고의를 가지고 발생한 범죄였다라는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분노라든가 혹은 감정 조절 실패 등으로 인한 그런 돌발적인 범행이었다라는 건데 이 부분 이제 고의의 내용에 따라서 양형의 차이를 두기는 합니다만 사실 큰 차이는 발생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보다 더 크게 좌우를 하는 것이 결국 이제 피해자와의 그 합의 내용, 이 합의가 있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사건으로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폭행이라든가 주거 침입
또 뭐 협박과 같은 피해자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면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건을 조금 살펴보면은 뭐 재판에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인은 억울함을 좀 호소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것과는 별도로 어쨌든 피해자와 합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죄질은 나쁘다고 보여지지만 일단 피해자가 뭐 선처를 구하는 그런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점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줘서 일단 실형은 피할 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오늘 진행됩니다. 먼저 구속적부심 심사, 이 절차는 좀 어떤 경우에 진행되는 건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이제 구속적부심이라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또 타당한지 여부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영장실질심사와 비교를 하면은 영장실질심사는 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실제로 요건들이 갖추어졌는지 구속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그런 절차이고 구속적부심이라는 것은 그 단계를 넘어서 구속된 피의자가 다시 한번 타당성, 적법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청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따져보는 내용들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이 구속이 적법한지를 따지게 되는데 영장이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발부가 됐고 또 집행이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따지게 되고 한편으로는 이 구속의 타당성 그러니까 실제로 중대한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혐의가 소명이 됐는지 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재까지 존재하는지 이 부분들을 따지는 그래서 내용면에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관련 보고 의무 위반, 정치 관여, 위증, 자료 삭제 관여 등 여러 혐의가 제기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 심사에서 법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 뭐라고 보세요? 일단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존하는지 이 부분을 네. 가장 중요하게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에도 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서 영장이 발부가 됐었고요. 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조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이라는 상당히 민감한 정보들을 다루고 또 상명하복이 확실한 그런 조직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또 혐의 내용에도 비상계엄 관련 내부 자료 혹은 문건 등을 삭제나 폐기하도록 지시했다. 라는 그런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조태영 전 원장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미 수사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할 수도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과거의 그런 내용들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심사 대상으로 보여지고 그것 말고는 결국에는 혐의가 어느 정도까지 소명이 됐는가. 그래서 특검의 수사 내용과 지금 비교했을 때 다른 그런 사실관계가 있는지 또 법리적으로 충분히 더 공방에 오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조금 살펴볼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사례도 있었잖아요. 이런 점들을 좀 종합했을 때 조 전 원장의 결과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도 적부심사에서 기각이 됐었고 그만큼 지금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판단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면을 본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내용 자체로도 따졌을 때 조금 기각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지금 문제되고 있는 혐의가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그리고 위증, 증거인멸입니다. 그 자체들도 물론 가벼운 죄명은 아니지만 사실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따져볼 여지가 있는 그런 죄목들입니다. 예컨대 위증 문제가 있었을 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은 아니었다. 사실과는 다를지 몰라도 기억에는 반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뭐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는 뭐 민감한 그런 정보의 폐기는 업무와 관련돼 있는 것이었다. 업무 수행의 한 과정이었다라고 항변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뭐 조태용 전 원장도 이런 점들을 주장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라는 것은 해당 혐의들에 대해서 특검이 상당히 좀 소상하게 꼼꼼하게 입증을 하고 소명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속영장이 실제로 발부가 됐다.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었다라는 점은 지금 와서 따지더라도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이 되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결국 기각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전 원장의 구속적 부심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사건 사고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